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 깊이 먹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성공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TV에 나와 효자 CEO라 불리던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머니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자 82입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떠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롯이 두 아들을 키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도연이는 제 심장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애쓰고 더 먹이고 더 입히며 키웠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 좌판을 펴고 비 오는 날에도 손이 얼어붙는 날에도 떡을 찌고 나무를 팔고 땀을 쏟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벌어야 우리 도윤이 학원도 보내고 새 운동화도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착했습니다. 늘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할게. 라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걱정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하나 만들었어. 이름은 케어앤드아트.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야. 어르신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었다니. 정말이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전화가 저에게 온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 통의 전화도 한 번의 안부 문자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사 대표가 되고 직원이 생기고 인터뷰가 올라오고 뉴스에 실리던 그 몇 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잘 계시죠? 하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명절이면 더 그랬습니다. 설날이면 저는 문 앞에 화분을 하나 놓고 혹시라도 올까 싶어 마당을 쓸고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며 아들의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명절 며칠 전부터 반찬을 만들어 두었고 혹시라도 오는 날은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고 혼자 작은 선물도 포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성공하려면 쉴 틈도 없을 거야. 서울은 멀기도 하지. 그래, 엄마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를 믿었거든요. 도연인 나를 버릴 아이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날 몰라볼 리가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서울로 올라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하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고 시골 병원에서는 며칠만이라도 누워 있어야 한다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좀 다쳤어. 며칠만 내 집에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그 순간의 침묵은 참 길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응, 엄마 오셔. 병원은 내가 알아볼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아직 날 기억해.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엄마를 모른 척하지는 않지. 그렇게 저는 기차를 탔고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서울집 대문 앞에 섰을 때부터 그 모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한데요. 요즘 저희 집 애도 아프고 저도 일이 많아서요. 이런 말부터 꺼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환한 미소 대신 어딘가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들 집에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불청객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느낀 건 존재는 있지만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묵묵히 기다려왔던 시간들, 연락 없었던 그 명절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며 이번엔 오겠지라며 믿었던 그 날들이 전부 헛된 희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지낸 뒤 저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다 나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집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들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고 며느리와 눈 마주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골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마당을 쓸며 다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운 고요함.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요양원 가야 하는 걸까? 도연이도 며느리도 내 존재가 부담이었을까?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있던 어느 날 설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대충 지어 먹고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방송이 한창이었어요.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어머니께 세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문득 울컥해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도연이는 설날이면 꼭 내려왔어요. 엄마 떡국은 내가 끓이게. 엄마는 앉아만 계셔. 그런 말 들으며 웃던 날들이 이젠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넣어놓고 TV를 보던 중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시니어 복지 플랫폼 케어앤드하트를 창업해 전국 어르신들의 정서적 동반자가 되어준 김도연 대표님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조명 아래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린 시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따뜻한 가치관을 만든 건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겠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비록 연락 한 통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도연이는 망설임 하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난했던 집안 때문에 빨리 독립하려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드리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회자는 박수를 쳤고 방청객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웠다는 그 말, 그 가난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그래도 지금은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시고 명절엔 꼭 찾아뵙는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엔 꼭 찾아뵙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저보고 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아들이 카메라 앞에선 세상 가장 효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 엄마 잘 지내시죠? 그 말이 듣고 싶어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설날마다 아들이 올까 문 앞을 닫고 소고기는 못 사줘도 김치 하나 담가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방송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 속 도연이의 미소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칼날이었습니다. 내가 고생한 날들,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땀 흘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요하게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모컨을 주워 TV를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주방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식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어린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TV를 끄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지만 방금 전 TV 속 아들은 그 웃음을 칼날로 바꿔 저를 베었습니다. 나는 도움받은 적 없다. 나는 부모 없이 혼자 일어섰다. 명절마다 부모를 챙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82년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선언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지.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운 거겠지. 나 하나 없으면 그 애는 더 편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습니다.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서 차오르는 묘한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 너는 날 지우려 했지. 그럼 나는 너를 세상에 보여주겠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시골역에서 첫 차를 탔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그리고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집 주소. 너무 오래되어 가물가물했지만 내 손으로 적은 글씨 하나하나를 짚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야. 서울에 도착한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기억보다 더 높고 더 번듯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을 지나려는데 정장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아들 집입니다. 몇 동 몇 호요? 그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호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황해 더듬거리자 경비원이 의심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전화해 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입주민 확인 안 되면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제 아들입니다. 제발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이 번호로요. 제 번호는 안 받는 것 같아서. 경비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필드 아너스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지금 어떤 어르신께서 아드님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린 목소리. 잠시 바꿔주세요. 전화기를 건네받은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다. 그 말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왜 경비실 전화로 하세요? 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할 말 있으면 문자로 남기세요. 지금 바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집에 있다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니?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시게요? 5분이면 돼. 엄마가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 했어. 침묵. 그리고 알겠어요. 경비실에 말해둘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눈물 보이지 말자.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하자.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며느리의 냉랭한 목소리. 5분만 얼굴 보고 말할게. 전 미리 연락 없는 방문은 무조건 거절이에요. 그게 시어머니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제 속에 있던 감정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니? 내 부모는 그렇게 극진히 챙기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니? 그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문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버린 자식에게 내 존재를 처음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제 더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울어서 그래서 너무 쉽게 잊혀졌나 보다. 저는 눈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싸늘한 얼굴이 떠오르며 마치 그 눈발이 제 속을 다 뒤엎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 벤치에 앉아 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은 고요하게 떨어졌고 제 손은 한참 동안이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 장인어른,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아들은 고급 외제차 트렁크에 한우 선물 세트를 실어드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효심 깊은 딸처럼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폭의 연극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속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위와 딸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불과 몇 분 전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젠 내 목소리로 말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방 안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볼펜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하며 키운 어머니를 버리고 성공한 후 가난한 부모를 숨긴 남자. 효자라며 상을 받고 TV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 아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지난 세월의 눈물이 글씨에 맺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속터미널 시장에서 싸구려 두꺼운 외투 하나와 손에 들 플래카드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붉은 펜과 종이도 샀습니다. 종이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케어앤드하트 대표 김도연은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설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새벽, 아들의 회사 앞 하이필드 아너스 건물 맞은편 도로변, 저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손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주위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서움보다 뜨거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이었고, 더는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케어앤드하트라는 이름, 효자 CEO라는 간판, 그리고 어머니의 폭로라는 문구가 눈에 띄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고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몇 명도 사무실 창밖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저를 보자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여든을 살았을 것 같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아들은 초조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보행자들이,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돈이 필요해서 그래? 얼마면 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 말이 나오지. 너한테 나는 돈으로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존재였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그날 오후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효자 CEO의 실체가 뭔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고 그 아이가 날 어떻게 버렸는지 이제 내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꼼꼼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사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의 거울입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날 주차장에서 한우 선물 들고 웃던 아들 모습,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서 명절마다 부모님을 뵙는다며 거짓말을 하던 그 얼굴. 이젠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일주일도 안 돼요. 조회수 200만을 넘겼고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효자 CEO의 충격적 실체. 가난한 엄마를 숨긴 남자 케어앤드하트 대표 김도현. TV에선 효자, 현실에선 모친 문전박대.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고 회사 공식 SNS는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위선자 회사에 우리 부모님 못 맡기겠다. 케어앤드하트는 효도 코스프레 그만해라. 정말 눈물 난다. 어머니 힘내세요. 케어앤드하트는 순식간에 위기기업이 되었고 예약 취소, 환불 요청, 제휴 중단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본사 앞에는 다른 부모님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 자식도 케어앤드하트처럼 됐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에게 세상이 분노한다. 그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껏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인터뷰 영상 좀 내려주세요. 그 얼굴엔 놀라울 정도의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보단 무너지는 회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보였죠.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그 순간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는 각서를 준비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매주 전화 한 통, 명절과 생신 챙기기, 매달 정기 방문, 어머님께 불손한 말투 절대 금지. 만약 위 항목을 어기면 어머님은 자유롭게 다시 진실을 말할 권리를 가짐. 그 문서를 받으며 저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쇼일까?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말했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라. 그 다음날 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얻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잊히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너희 용서할게. 하지만 이건 마지막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 안에 있던 인터뷰 원본 영상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질게.
혹시라도 다시 나를 버린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다시 세상에 꺼낼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와 며느리는 저를 새로 마련한 작은 주택으로 이사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하루도 연락을 거르지 않았고 매주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그 아이들의 변화가 제 가슴속 굳은 살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존중이었고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는 괜찮겠지,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외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그 침묵이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일 수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자식에게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세상 앞에선 효자인 척하며 저를 지운 그 아이를 한없이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울며 말했을 때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분께 전화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80이 넘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내 인생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겁니다. 오늘도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당신께 가장 따뜻한 위로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고 무척 사랑합니다.